안녕하세요, 여러분. 오종혁 국어 시간입니다. 오늘은 현대시 세 번째 시간으로요. 백석 시와 고종희 시인의 그 시를 공부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백석 시인 그 두보나 이백 가치라는 시거든요. 굉장히 길죠. 원래 그 백석 시가 좀 마치 스토리가 길게 나오는 그러한 아주 긴 시지 않습니까, 대부분? 자, 그러한 그 백석의 시를 그대로 살렸고요. 두 번째 이제 고종희 시인의 시를 같이 이제 비교해서 보실 텐데 오늘은 좀 시치고는 기네요. 자, 첫 번째 가에 나오는 그 백석 시는 두보나 이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제목에서 두보나 이백. 그렇다면 우리 그 제목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제목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지 않습니까? 두보나 누구요? 이백. 누굽니까 이거? 당나라 때 그 유명한 시인들 아니에요. 시선이요, 시성이지 않습니까? 거의 시를 성인에 가깝고 신선에 가까운 이런 인물들로 추앙을 받는 그런 위대한 시인이에요. 중국에서요. 그리고 당나라 때 아주 그 유명한 시인이자 서로 또 교류를 했던 친구처럼 잘 가까이 지냈던 그러한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 시인이 나오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지, 백석 시인이 과연 이 두 시인을 왜 제목으로 했는지를 잘 탐색을 하셔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럼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은 자, 현재죠. 정월 보름이다. 대보름 명절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뭐 나옵니까? 지금 시간적 배경이 나온 거죠. 시간적 배경. 그렇죠? 계절적 배경도 물론 나왔습니다만 중요한 건 여기서 시간적 배경이 나왔다. 요거. 나는 화자죠. 화자. 멀리 고향을 떠나서란 뜻이거든요. 남의 나라에 왔다. 남의 나라. 그렇죠? 또 쓸쓸하다. 그렇죠? 당연히 이제 타향살이를 하니까 쓸쓸하겠죠. 또 객고란 말은요. 그 나그네의 어떤 고통 이런 거거든요. 고생 뭐 이런 거요. 있는 신세로다. 그렇죠. 남의 나라에 이렇게 왔다. 쓸쓸하다. 대보름인데 고향 생각 많이 나겠죠. 그렇죠.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경은 굉장히 그 좋은 계절. 그렇죠? 좋지만 화자의 마음은 어떻다? 쓸쓸하다. 그렇죠. 배경과 화자의 정서가 서로 어때요? 대비된다. 대비된다. 우리 요 대비 요거를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 옛날 두보. 그렇죠. 두보나 이백 같은 제목이죠. 중요합니다.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시인. 이 나라는 중국이 되겠네요. 이 나라의 시인도 먼 타관에서 그렇죠. 이 두보나 이백은요 계속 떠돌아다녔어요. 두보는 특히 그 전쟁 안록산의 난 때문에 고향에 갈 수 없었던 그 안타까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타향살이에 지내면서 가족과 고향 생각을 평생 하다가 결국 숨을 거둔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먼 타관에 나서 이날을 맞은 일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거죠. 그렇죠. 두보의 생애를 보면 항상 고향에 머문 적이 없고 항상 고향을 그리다가 죽었으니까 아마 그랬을 것이다 라고 화자는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죠. 오늘 어떤 날이었어요? 대보름이었죠. 그 고향에 내 집에 있었더라면 뭡니까 이거 가정하는 거잖아요. 가정. 그렇죠? 그랬었더라면이잖아요. 있는다면. 네? 새 옷을 입고 그렇죠. 새 옷을 입고 새 신도 신고 떡과 고기도 억병이라는 것은 매우 많이 먹고 이 말이에요. 일가 친척들 모이죠. 즐겁게 웃죠. 이렇게 지낼 것이련만이죠. 과거를 떠올리는 거죠. 과거의 그 경험을 떠올리는 거죠. 나는 오늘 어때요? 이제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보니까 굉장히 고기도 많이 먹고, 그죠? 새 신도 신고, 새 옷도 입고 아주 즐겁게 떡과 고기를 즐기면서 지내고 있잖아요. 친척들과 함께 즐겁게 여기 즐겁게 나왔죠. 근데 나는 오늘 그랬죠. 나는 오늘. 이거 어때요? 어떻습니까? 과거의 그날과 과거의 명절과 현재의 오늘이 서로 무슨 관계에 있을 것 같아요? 반대되겠죠. 대조. 그렇죠? 대조의 상황에 있다라는 겁니다. 때 묻은 옷 보세요. 때 묻었죠. 마른 물고기 한 토막이죠. 그것도 억병이 아니라 한 토막이죠. 혼자죠. 또 가족들하고 친척들하고 모여 있는 게 아니라 혼자 외로이 앉았죠. 이것저것 어때요? 쓸쓸한 생각하죠. 당연히 우리 그
고려가요 동동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동동의 그 한가위라든가 이러한 그 세시풍속 때 명절 때 어때요? 화자는 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혼자 있었다라고 하면서 고독을 노래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상황이랑 똑같네요. 그러니까 어떤 어, 계절적인 어떤 화려한 그러한 시간 속에서 혼자 외롭고 쓸쓸하게 지내는 그 모습은 어때요? 서로 통한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들을 잘 그 정리를 하다 보면 연계가 되고 비교가 되고 서로 대조하고 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그러한 학습 방법을 갖추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공부를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여태까지 배운 것들을 이용해서 아 이거는 이 시에서 적용을 해서 대응시킬 수 있겠다. 또는 반대된 상황이 오는구나. 이렇게 연결을 지은다면 훨씬 더 공부하기에 굉장히 풍성한 공부 방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옛날 과거의 그 두보나 이백과 같이 이 나라의 시인도, 그렇죠? 이 나라의 시인도 이날이 언제야? 태보는 명절날, 그렇죠? 이렇게는 어떻습니까? 지금 마른 물고기 한 토막으로 외롭게 쓸쓸하게 어떻습니까? 시적 화자와 두보나 이백과 어때요? 처지가 지금 같은 상황이죠. 그러면서 그걸 떠올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 화자는 바로 그 유명한 위대한 시인들도 아마 그랬을 것이다. 타향살이를 하면서 이러한 마음을 가졌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이제 어느 먼 외진 거리에 한 고향 사람의 조그마한 가업집,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타향에 왔지만 고향 사람이 운영하는 조그마한 그 가게에 와서 그 있는 것을 생각하고 어때요? 그 집에 가서, 그쵸? 그 맛스러운 뭘 먹습니까? 떡국을 먹잖아요. 떡국. 우리 그 떡국 하면 뭐가 떠오르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음식이지 않습니까? 명절 때 먹는. 그래서 이 떡국의 의미는 바로 고향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 담겨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 그릇이라도 사 먹으리라 한다. 그렇죠? 우리 외국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김치 먹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일 겁니다. 그렇죠? 우리네 조상들이 자 보세요. 먼이 아니라 먼.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적인 거리감을 더 주는 그런 시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옛날로부터 대대로, 그렇죠? 이날엔 의뢰히 당연히 그러하며 왔다. 어떻게 왔냐? 먼 타관에 난 그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시인도 어땠어요? 이날만큼은 그 어느 한 고향 사람의 주막이나 반관, 그러니까 작은 중국 식당이겠죠. 그래서 찾아가서 그 조상들이 대대로 하던 본대로, 그렇죠? 그 조상 대대로 하던 그 눈으로 보고 했던 대로 어때요? 원소라는 떡을, 그렇죠? 이때 먹는 떡이 이제 원소인데요. 이 떡을 입에 대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원소나 앞에서 배웠던 이 떡국이나 어때 서로 대응된다고 볼 수가 있죠. 이미지가 서로, 그렇죠? 이 원소하고 떡국,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서 주막이나 방과는 어떻습니까? 이 가업집, 조그마한 가업집하고 또 어때요? 서로 대응되죠. 이게 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 200 두보나 나나 서로 공통점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셨죠? 그 공통점을 잘 비교하셔야 됩니다. 단어나 이 구절을 통해서. 그래서 원소라는 떡을 입에 대며 스스로 마음을 느꾸어라는 것은 느슨하게 풀어 긴장을 해소한다는 겁니다. 편안히 먹어서 위로하지 않았을 것인가라고 추측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굉장히 그 명절을 맞아서 쓸쓸하고 외롭지만 아마 위대한 시인들도 이렇게 타향살이를 하면서 그 고향의 음식을 먹고 이렇게 안정을 취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면서 스스로 이제 그런 생각을 떠올리면서 어때요? 또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는 위로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러면서 이 마음이 맑은 옛 시인들, 자 맑은 옛 시인들, 먼 훗날 그들의 먼 훗 자손들도 그들의 본을 따서, 그렇죠? 자자손손 이 말이죠. 그들의 본보기를 따서 이날에는, 이 명절에는 원소를 먹을 것을 외롭게 타관에 나서도 이 원소를 먹을 것을 생각하며 그들이 아득하니 슬펐을 듯이, 그렇죠? 구슬프죠? 타관에서 음식을 먹으니까 나도 자 보세요. 중요한 건 나도죠. 나도 그러하다 이 말이에요. 떡국을 놓고 아득하니 슬플 것이로다. 그렇죠. 타관에서 타향살이를 하면서 고향의 음식을 먹는 그 모습이 슬플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슬픈 정서가 좀 들어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대로 나왔잖아요. 아 하면서 정서가 집약이 되고 있습니다. 집중이 되고 있죠? 이 정월 대보름 명절인데 그쵸? 거리에는 어때요? 오독독이. 자, 오독독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게 중국에는 희한하게 명절이나 이렇게 잔치 또는 축제 때 보면요. 중국에 가봤지만은 그렇게 폭죽놀이를 그렇게 잘합니다. 이게 굉장히 그 화려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폭죽놀이보다 훨씬 더 강하고 열정적이고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여러분. 무서울 정도로 막 그 폭죽놀이를 하거든요. 아마 여기서도 아마 이런 전통이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덕도기는 이제 화약총 같은 거 있죠, 총. 그 폭죽놀이 하는 거 탕탕 터지면서 어때요? 호공은 이제 현악기입니다. 현악기 해금 같은 이 호공 소리도 막 삘 높아서 그러니까 음성 상징어죠. 소리도 높고 화약도 터지고 막 잔치 분위기를 막 돋굽니다. 굉장히 현장에 가면은 굉장히 재밌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줄 서서 행렬을 해 가면서 축제를 즐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시대에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 쓸쓸한 그렇죠. 이제 거리는 어떻습니까? 이만큼 굉장히 화려하지 않습니까? 거리에는 뭐예요? 축제 분위기지 않습니까? 축제 분위기 명절을 맞는 그런 그 축제 분위기가 어때요? 업됐죠, 업됐어. 그렇죠. 분위기가 굉장히 극대화됐죠. 근데 어때요? 나의 마음은 쓸쓸하다. 이거 뭐예요? 태조잖아요, 태조. 어떤 그 서경과 서정이 반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경과 어떤 풍경과 나의 그 개인적인 내면의 심리가 서로 뭐다? 대조되고 있단 말입니다. 대조. 자, 아셨죠? 자, 우리 송인. 그렇죠? 정지상의 송인이라는 한시에도 그렇죠. 굉장히 그 풍경은 되게 화려하고 풀빛이 푸른데 자기는 어때요? 화자는 눈물이 나죠. 이별 때문에. 눈물이 뭐 대동강물을 넘칠 정도로 눈물이 흐른다고 과장법을 쓰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장면에서 뭐예요? 서경과 서정이 서로 대조와 대비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장면들이 문학 곳곳에 또 시 곳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지을 줄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 쓸쓸한 마음에 자꾸 이 나라의 옛 시인들이 그들의 쓸쓸한 마음들이 또 떠오르는 겁니다. 그렇죠? 서로 마음이 이렇게 통하는 겁니다. 이심전심으로. 내 쓸쓸한 이 마음은 아마 두보나 이백 같은 사람들의 마음인지도 모를 것이다. 그렇죠. 서로 마음이 같을 것이다. 그렇죠? 처지가 같으니까. 아무려나 어쨌든 이것은 바로 뭐다? 예투라는 건 뭡니까? 예투라는 거는요. 여기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 명절 때 화려한 명절 때 이렇게 쓸쓸하게 지냈던 이런 마음이지만 두보나 이태백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위대한 시인들입니다. 이 시인들이 어때요? 그냥 쓸쓸한 마음 그대로 쓸쓸하다고 끝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평민들하고는 별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이태백과 두보라는 제목을 썼던 이유를 추측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바로 그겁니다. 이 두보나 이태백이 나온 이유는요. 위대한 시인이라는 거죠. 시인이라는 건 뭡니까? 바로 품격을 높인 겁니다. 그 현실이 뭐야? 슬프지만 그 슬픔을 어떻게 했어요? 승화시켜서 시로 완성했죠. 바로 위대한 시인의 모습 속에서 위대한 시인의 그 식구라든가 작품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더 예술적으로 어때요? 승화시켰지 않습니까? 그런 위대한 품격 높은 위인들을 생각하면서 나도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떠올리면서 어때요? 쓸쓸한 마음을 한껏 더 어때요? 한 차원을 끌어올려서 고차원적인 어떤 격조 높은 품격을 유지하면서 위로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 시적 화자의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께서 느꼈다면 오늘 강의를 잘 들으신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 시를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만 설명서, 자습서 이거 암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생각하고 느끼고 감상하시면 그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변형에 강하고 수능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필기 다 된 거 강의 듣지 마세요. 그냥 필기 그냥 준비된 강의 있지 않습니까? 그냥 자습서나 뭐 해설사 똑같이 강의하는 강의는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시고 덧붙일 것들만 살짝 덧붙이신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공부 방법이라고 다시 한번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현대시 그렇게 해서 잡으셔야 됩니다. 예,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시는 우리 뭡니까? 우리 그 고종이 시인의 시가 제목이 상당히 길죠. 예, 긴다는 건 정보를 더 많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모든 사라지는 것, 그렇죠?
모든 것은 다 사라진다. 하지만 뭔다? 뒤에 여백을 남긴다. 벌써 제목에서 뭐 거의 주제 뭐 주로 이야기할 게 다 나와 버렸어요. 그렇죠? 여백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아시겠죠? 사라지는 것들은 모두 있지만 그들 중에서도 뭐다? 뒤에 여백을 남긴다. 바로 이 여백을 남긴다의 의미에 주안점을 두고 공부를 하시면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한번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예, 한번 볼까요? 자, 무덤에 잠드신 어머니는 자, 어머니가 어때요? 죽었네요. 무덤에 잠드셨다. 죽었다보다도 잠드셨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깨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어머님이 영원히 잠든 거라기보다는 어때요? 제목과 연관을 지어보니까 어때요? 여백을 남긴다는 건 뭔가 어머니가 소생하고 다시 살아날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았죠? 예. 선산 뒤에 큰 여백을 걸어두셨다. 아, 보세요. 큰 여백 중요하죠? 죽었지만 돌아가셨지만 어머니는 나에게 뭔가 남기셨다는 얘기야. 남겼다. 그건 모르지만 그건 찾아야죠. 그렇지만 뭔가를 남겼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보다 큰 여백을 남기셨다. 그죠? 말은 하진 않지만 큰 뭔가를 깨달음을 남기셨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 어떤 의미인지 무언의 의미인지 요 큰 여백의 의미를 찾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과연 잠드신 어머니께서 과연 무엇을 남겼는지, 무슨 의미를 남겼는지 이러한 것을 깨닫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제목에서 말했지 않습니까? 제목에서 여백을 남기셨다고. 그렇죠? 석양 무렵, 자 배경이 나왔네요. 석양 무렵 동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적송밭 그 여백 또 나왔죠. 그 여백 아래 앉으면 서울에서 묻혀온 온갖 잔소리들. 자 어때요? 약간 부정적이죠. 잔소리 하니까. 그쵸? 여러분 잔소리 싫어하죠? 근데 그냥 부정적인 게 아니라 여백 아래 잔소리니까 어때요? 훨씬 더 부정적으로 느껴지죠. 여백의 제목이니까 중요한 거겠고 잔소리는 여백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반대되지 않습니까? 여백은 뭔가 좀 조용하고 한산하고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잔소리는 어때요? 여유가 없고 시끄럽고 그쵸? 꽉 찬 느낌이고 피곤해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비가 된다는 건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떠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쵸? 방생의 시냇물 따라 방생이 뭡니까? 우리 방생 생명을 어때요? 생명을 놓아주는 거지 않습니까? 살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생의 시냇물 따라 들 가운데로 흘러 바다로 들어가고 자 잔소리들이 시냇물로 흘러간다. 이거는 굉장히 감각적인 감각적인 이미지 않습니까? 이 청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시냇물 따라 흘러가죠. 그게 뭐예요? 시각입니다. 청각이 시각화 뭡니까? 감각적 표현이네요. 감각이 전이되고 있습니다. 청각에서 어디로? 시각적 이미지로 어때요? 전이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셨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공감각적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다로 들어갔죠.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 것 그 뒤에 뭐가 있어요? 팽팽한 바람이 불어와서 메스의 발목을 툭 치듯이 툭. 자, 툭. 이게 바로 음성상징어예요. 음성상징어의 효과는 뭡니까? 바로 생동감, 현장감 이런 뜻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메스의 발목을 툭 치듯 이 말이에요. 치며 다시 더 큰 여백. 중요한 건 여기서 뭐다? 여백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제목을 놓치면 안 된다 그랬죠. 더 큰 여백을 남긴다. 이걸 빼먹으면 안 됩니다. 이 B에서. 아셨죠? B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더 큰 여백을 일으킨다. 그리고 막막한 이 궁벽한 산에 오솔길로 사라져 버렸다. 그렇죠. 큰 여백을 남기면서 사라졌죠. 자,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잠드신 어머니는 큰 여백을 남기시고 서울에 묻혀온 온갖 잔소리들이 어때요? 시냇물 따라 사라졌죠? 그리고 나서 더 큰 여백을 남겼죠. 그러면서 오솔길로 사라졌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가장 큰 의미는 더 큰 여백을 남겼다. 요거에 초점을 맞춰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요? 제목이지 않습니까? 제목이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요 구절을 중요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셨죠? 네. 그 다음 2연을 보실까요? 2연에 보시면 하면서 감탄하고 있죠. 모든 사라지는 것들 제목이죠. 이거 뒤에 남아있는 거. 자 보세요. 제목이죠. 그렇죠? 둥근 여백이 남았다. 자 둥근 여백은 여백인데 둥근 여백이다. 긍정적인 그러한 수식어지 않습니까? 그렇죠? 뾰족하거나 세모나거나 그런 거 아니죠. 둥글다. 이건 긍정적인 것이고요. 뒤안길이다. 뒤안길이라는 것은 어떤 그 시간적인 것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과거의 어떤 추억, 그죠? 과거의 기억 이런 거에 되겠죠. 그러니까 둥근 여백이라는 것은
과거에 좋았던 기억들, 뭐 이런 추억, 이런 거겠죠. 모든 부재 뒤에, 부재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돌아가신 것도 부재죠. 예,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부재 다음에는 뭐가 온다? 떠오르는 존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재 다음에 사라지고 상실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시 뭐 한다? 떠오른다. 떠오른다는 건 뭡니까? 다시 한번 부활한다. 재생한다. 소생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쵸? 생명이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게 바로 뭐다? 여백을 남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백이란 쓸쓸함이었구나. 그 쓸쓸함 또한 여백이구나. 자, 이거 보세요. 쓸쓸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다? 여백이라는 걸로 다시 승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하여 여백이란 뭐다? 탄생이구나.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네요. 그쵸? 여백의 의미를 어때요?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지 않습니까? 서술에서. 그쵸? 시에서 서술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제목과 서술어가 연결된 부분이 바로 여기지 않습니까? 탄생이다. 탄생이라는 건 뭡니까? 예,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을. 아셨죠? 죽음은 결국 뭐다? 죽는 게 아니다. 다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고 살아나는 소생의 의미가 담긴 것이 바로 여백이구나. 이런 거. 자, 요거를 잘 느끼셨죠? 예,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그럼 3년에서는 어떨까요? 3년에 가니까 나도 너로부터. 자, 이제 화자가 이제 누굽니까? 너로 바뀌죠. 대상이 너로부터 사라지는 날. 그렇죠. 나 위에 엄마가 있었죠. 나 밑에 또 너가 있죠. 그러니까 엄마의 무덤 속에서 깨우친 것을 그대로 보다 다음의 대상인 너에게 인식을 갖다가 시키지 않습니까?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그 너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까? 요 부분을 잘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신 어머니, 그 다음에 어머니죠. 그 다음에 여기 어머니, 그 다음에 나, 그 다음에 너. 요 관계를 좀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나도 너로부터 사라지는 날. 나도 어머님 어땠어요? 나로부터 사라졌죠. 그런 것처럼 나도 너로부터 사라지는 날. 내가 무덤에 가는 날.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내 마음의 잡초. 그죠? 내 마음의 잡초는 뭡니까? 내 마음의 잡초라는 거는 혼잡한 그런 번잡한 이런 생각들 이런 것을 다 사라진 뒤에 내 너의 사립에 걸린 살인문에 걸린 노을 같은 자 노을이라는 것은 존재를 형상화한 거고요. 이 노을은 어떻습니까? 기우는 모습이죠. 상실되는 모습이죠. 하지만 다음 날은 또 뜨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시 재생한다, 순환한다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면 뭐다? 네 발 아래로 쟁쟁쟁. 자, 뭐 의성어죠. 의성어. 음성상징어이자 의성어예요. 생동감을 주죠. 생동감을 주고 이 흘러가는 이 시냇물 같은 고요한 여백을 남고 싶다. 자, 이거 보세요. 이 사람의 화자의 생각이 직접적으로 지금 제시돼 있죠. 중요하지 않습니까? 고요한 여백으로 남고 싶다. 제목 뭐였어요? 여백을 남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제가 담겨 있는 거죠. 아셨죠? 고요한 여백을 남는다는 건 사라져도 뭐다? 다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활하고 재생하고 소생하고 새로운 생명이 다시 탄생하는 그러한 의미로 너에게 남고 싶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아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아래 네가 앉아있는 도치법을 썼죠. 그죠? 그러면서 시적 긴장감을 주면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래 네가 앉아있는 고요한 여백으로 남고 싶다. 그러니까 너에게 내가 이러한 존재로 남기고 싶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아셨죠? 그러니까 이 시가 굉장히 어려운 시입니다. 어려운 시지만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고 의미 관계를 파악해 주신다면 순특강 문제 풀어보세요. 잘 풀립니다, 여러분. 자, 아셨죠? 여러분께서 한번 자기가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 풀립니다, 여러분. 제가 또 다 확인해 봤거든요. 문제 그렇게 어렵게 나왔습니다만 지금처럼만 해도 문제는 다 풀리더라고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그렇게 원칙적으로 공부를 좀 하시고 해설서나 설명서나 강의는 참고용 보조로 보시는 것이 훨씬 득이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강의에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고맙습니다.